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돈,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가 연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관한 아주 현실적이고 전형적인 레디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한 관계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로 인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요구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 나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그녀의 신용카드 대금 지불을 중단했다. 그녀는 새 데이트 상대와 함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긁었다가 결제가 거절되자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인간 자동연금 지급기처럼 대하는 사람과 연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면 결국 그 기계는 현금 지급을 멈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2년이 걸렸지만 일단 깨닫고 난이 차단은 즉각적이었고 정말로 아름다웠다. 나는 31살이고 중견 해운 회사에서 물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수입은 안정적이다. 연봉은 6자릿수이고 복지는 좋으며 근무 일정도 예측 가능하다. 할부를 모두 끝낸 트럭을 몰고 괜찮은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남일에 간섭하지 않고 내 일에 집중하며 산다. 과시하거나 누구에게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타입은 아니다. 약 2년 전에 기업 네트워킹 행사에서 브리트니를 만났다. 그녀는 이벤트 기획일을 하고 있었고 항상 세련되게 옷을 입었으며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누비는 법을 알고 있었고 고급 관리가 필수인 유형의 미인이었다. 세 곳에 서로 다른 살롱에 정기 예약이 있어야 유지되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는 처음엔 잘 맞았다. 그녀는 유머 감각이 있었고 자신감 넘쳤으며 삶이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 몇 달은 충분히 평범했다. 저녁값을 나눠내고 번갈아 데이트를 계획하며 일반적인 주고받음이 있었다. 그녀는 도심의 트렌디한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리스한 BMW를 몰았으며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경고신호는 처음부터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다녀온 고급 레스토랑들의 이름을 늘어놓았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릴 수 있는 미학을 갖추고 있었는데 흰색 가구에 금색 포인트, 최적의 조명을 위해 배치된 식물들로 가득했다. 사진으로는 멋지지만 유지비는 엄청난 공간이었다. 그녀는 주당 20시간 정도만 일했지만 6자릿수 수입을 올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났다.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 내가 그것에 완전히 잠기기 전까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작은 말들에서 시작됐다. 메뉴를 보고 있으면 그녀는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주문하곤 한다고 말했다. 부티크 앞을 지나가면 예산을 신경 쓰지 않고 쇼핑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무심히 말하곤 했다. 항상 작은 한숨과 함께 더 나은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경제 상황이 어떻다거나 이벤트 기획일이 계절적이라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모두 일시적인 문제처럼 들리게 만들었고 잠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내가 멍청했던 탓에 나는 그 미끼를 물었고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대신 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내가 계산을 맡겠다고 제안하며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공할 수 있고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겼다. 전형적인 실수였다. 처음으로 큰돈을 낸 것은 사귄 지 약 4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녀의 생일을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 갔고 그녀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를 주문했다. 계산서가 나오자 그녀는 가방에 손을 뻗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며 몹시 창피하다고 계속해서 사과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생일이니 어차피 내가 사는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내가 정말 대단하다. 다음에는 꼭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주일 뒤 우리는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 계산서가 나왔지만 그녀는 가방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내가 계산하길 기대하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산했다. 그것이 패턴이 되었다. 모든 데이트 비용은 내가 냈다. 매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안하지도 가장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다. 약 6개월이 지나자 요구는 점점 더 커졌다. 결국 6개월 만에 나는 사실상 그녀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후원하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재정적 조작이란 그런 것이다. 수천 번의 종이 배임으로 죽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식사비였다. 그 다음엔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었다.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 다음엔 자동차 할부금이 예상보다 높았다. 그 다음엔 감당하기 힘든 예상치 못한 신용카드 잔액이 생겼다고 했다. 월세 이야기는 사귄 지 7달쯤 되었을 때 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가장 큰 고객이 이벤트 대금 지급을 미뤄서 월세가 $800 부족하다고 했다. 수표가 입금될 때까지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 바로 송금했다. 그녀 말로는 2주 뒤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800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 달 뒤에는 그녀의 자동차 할부금이 연체되었다. 은행 수수료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며 그 할부금과 추가 비용까지 대신 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 수수료까지 포함해서라며 다음 급여를 받으면 갚겠다고 했다. 또 $600였다. 역시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다음은 보험료였고 휴대전화 요금이었고 인터넷 요금이었다. 항상 금액은 크지 않아서 문제 삼으면 내가 쪼잔해 보일 정도였고 언제나 일시적인 상황으로 포장되었으며 늘 갚겠다는 약속이 따라왔다. 매번 일시적이라 했고 매번 갚겠다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꺼내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계속 뒤로 밀렸다. $500가 $1000가 되었고 $1000는 $5000이 되었으며 $5000은 만이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달 약 $3000 규모로 그녀의 삶을 보조하고 있었다. 더 기묘한 점은 그녀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항상 암묵적이었고 내가 제안한 것처럼, 내가 나선 것처럼, 내가 남자답게 행동한 것처럼 연출되었다. 그녀는 단지 불운한 재정 타이밍에 놓인 가련한 여주인공일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멋지고 독립적인 삶을 올리고 있었다. 아파트 사진, 옷차림, 브런치 장소들, 친구들은 댓글로 그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 얼마나 영감을 주는 사람인지 찬사를 보냈다. 그 모든 비용은 내가 댄 것이었다. 나는 다른 것들도 보기 시작했다. 전화로 친구들에게 돈이 없다고 불평하다가도 주말에 새로 생긴 스시집에 가보자고 내게 묻곤 했다. 힘든 자영업자라며 게시물을 올린 뒤 내가 한 달 공과금으로 내는 금액보다 비싼 가방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그 인지 부조화는 극심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연애란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나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신용카드 문제는 이 모든 구조의 정점이었다. 사귄 지 약 8달쯤 되었을 때 그녀는 신용카드 빚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명세서를 보여주었는데 3장의 카드에 걸쳐 총 $12000, 모두 한도 초과 상태였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그 빚은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사업을 키우며 장비를 사고 마케팅에 쓰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느라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최소 결제액만으로도 수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은 나였다. 보상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붙어있고 한도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거의 쓰지 않던 내 카드 하나에 그녀를 추가 사용자로 등록하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카드들을 정리하고 첫 1년 동안 이자 없이 내 카드부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실제로 울었다. 내가 그녀의 인생을 구해주고 있다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2배로 갚겠다고 했다. 그래. 그 카드는 일주일도 안 되어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하트 이모지와 함께 카드 사진을 보내며 책임감 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은 사흘도 가지 않았다.
첫 결제는 스파에서의 $400였다. 하루 종일 패키지로 마사지, 페이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었다. 그녀는 가운을 입은 셀카를 보내며 내가 덜어준 재정적 불안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 다음은 핸드백에 $600였다. 고객 미팅에서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용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은 유기농 식단 밀프렙 서비스에 $350였다. 건강을 진지하게 챙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될 거라고 했다. 이어서 부티크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패키지에 $500, 이것도 역시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내 휴대전화로 결제 알림이 뜰 때마다 나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스스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제는 점점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다. 신발에 $200, 페이셜 트리트먼트에 $300, 기존 휴대전화가 느려서 업무용으로 필요하다며 새 휴대전화에 $750.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내 카드로 또 $8,000를 써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하고 있는 이자만 계속 떠올렸고 기존 카드에 20%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여전히 낫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 사이 나는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점심을 때우고 더 싼 기름값을 파는 주유소를 그냥 지나쳐 운전하고 있었다. 그 시기 동안 그녀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새 옷을 입고 찍은 전문 사진들, 미적으로 연출된 아파트 사진들, 그 유기농 식단 서비스를 활용한 아침 루틴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치밀하게 큐레이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는 내가 치르고 있었다.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축하했고 어떻게 해냈는지 묻고 그녀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좋은 댓글들을 캡처해서 나에게 보내며 말했다. 봐,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어. 이 투자가 효과를 보고 있잖아. 결국 다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고 그래서 믿었다. 결정타는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녀가 전화로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게 얼마나 비싼지,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스테이크하우스에 갈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브런치 장소와 디자이너 디테일로 가득 찬 샤즈나 연출된 삶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연출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은행이 바로 나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았다. 필요로 되는 느낌이 좋았고 그녀가 나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으며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의존은 권리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남자친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내가 더 저렴한 대안을 제안하거나 무언가를 위해 저축하고 싶다고 말하면 짜증을 냈다. 마지막 계기는 평범한 어느 화요일에 찾아왔다.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반쯤은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본 휴가 패키지 이야기를 꺼냈다. 몰디브에서의 10일 일정,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수상 방갈로, 완벽한 판타지였다. 나는 웃으며 언젠가라면 정말 대단하겠네 정도로 말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떠올랐고 마치 내가 무례한 말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자신이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격한 순간도 아니었고 싸우는 중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농담의 결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젊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야망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나에게 인내심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고도 했다. 성공한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선택지를 탐색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그녀가 전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맞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고 나는 분명 그런 사람이 아니며 다른 선택지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당황하거나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빌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깐만 이 얘기 좀 더 해야 하지 않아? 라고 나를 불러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나는 그대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음악도 팟캐스트도 없이 트럭 엔진 소리와 내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깨달음만이 함께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용카드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이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그녀가 사용한 모든 거래 내역을 불러와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고 항목별로 정리했다. 숫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총 피해액은 41,863달러였다. 여기저기 현금으로 준 돈은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내준 월세도 빠져 있었으며 각종 잡다한 공과금도 제외된 금액이었다. 오직 신용카드, 오직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의 합계였다. 나는 그 숫자를 10분 넘게 멍하니 바라봤다. 41,000달러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스크롤했다. 의류와 액세서리에 8,000달러, 디자이너 청바지, 실크 블라우스, 가죽 재킷, 보고 있으면 속이 울렁거릴 만큼 비싼 가격표가 붙은 핸드백들, 두 번쯤 신었을까 싶은 신발들, 뷰티와 웰니스에 4,000달러. 이 주마다 한 번씩 다니던 미용실은 한 번에 250달러를 받았고 속눈썹 연장, 태닝, 페이셜, 매니큐어까지 그 인스타그램 미학을 유지하기 위한 풀관리 루틴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부티크 피트니스에 6,000달러, 그 개인 트레이닝 패키지와 유행하는 스튜디오에서 듣던 요가 수업들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필라테스 리포머 세션, 내월 모기지보다 더 비싼 명상 리트릿, 음식 배달과 밀 서비스에 5,000달러가 쓰였다. 장보기가 아니라 유기농 배송 서비스에서 주문한 조리된 식사들, 스무디 구독, 각종 보충제 패키지였다. 생활용품에 3,000달러가 들어갔는데 쿠션, 장식용 트레이, 개당 40달러짜리 캔들, 식물, 예술 작품까지 모두 그 연출된 아파트 미학을 위한 것이었다. 사진 촬영과 콘텐츠 제작에 2,000달러, 소셜미디어용 전문 촬영, 링라이트, 새 카메라,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콘서트, 나 없이 다녀온 여자들끼리의 여행, 숙박비, 운전하기 싫다며 쓴 차량 호출 요금, 각종 구독 박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에서의 충동 구매들이었다. 그녀의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결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벤트 기획 장비도 없었고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도 없었으며 마케팅 자료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전부 개인적인 소비였고 전부 허영이었으며 전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내 신용 한도로 자금을 대어 완전히 가짜인 페르소나 하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배짱까지 있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게 나 자신도 놀라웠다. 분노도, 배신감도, 심지어 상처받은 느낌도 없었다. 그저 차분했고 분리된 느낌이었다. 2년 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 이제야 시야가 맑아진 것 같았다. 나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감정도 없고 비난도 없이 사실만 담았다.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고 우리 둘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데 동의한다고 썼다. 그녀의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했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신용카드의 추가 사용자에서 그녀를 제거할 것이며 보류 중인 결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 전송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계정에 로그인해 그녀의 사용자 권한을 삭제했다. 화요일 밤 11시 47분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클릭이었다.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삭제를 하지도 않았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자금줄을 끊고 잠자리에 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문자 메시지가 30통가량 와 있었다. 모두 그녀에게서였다. 6시간 동안 혼란에서 짜증으로, 분노로, 그리고 절박함으로 감정이 이동하는 과정이 그대로 보였다. 초반 메시지들은 내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반부에서는 내가 쪼잔하다고 비난했고 그녀를 통제하려 한다고 했으며
이것은 재정적 학대라고까지 말했다. 후반부에서는 사과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 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출근했고, 일을 했고, 집에 와서 운동을 했고, 내 삶을 살았다. 그녀는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계속 무시했다. 사흘이 지나자 메시지 빈도는 줄어들었다. 그녀가 말했던 성공한 남자를 찾아 떠났겠거니 생각했다. 잘된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금요일 밤이 왔다. 나는 집에서 다음 주를 대비해 식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연속된 전화였다. 처음 2통은 무시했다. 3번째는 받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울음과 고함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들은 것은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어떤 레스토랑 이야기,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말,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주장. 그녀가 숨이 차서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나는 차분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완전히 무너졌다. 저녁 식사 중이었고 카드가 거절되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하나를 말했다. 한 달씩 대기 명단이 있고 복장 규정까지 있는 그런 곳이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사실 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녀가 성공한 다른 남자들과의 선택지를 탐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금은 3일 만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분명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잔인하다고 했다. 자신이 실수했다고 했다. 사실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그녀의 말을 오해한 거라고 했다.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가 보기엔 그녀는 이미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잠재적인 대체자라고 추정한 사람과 저녁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말을 바꾸려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고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했으며 아직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저녁 식사 상대에게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럼 식사비 결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또 전화가 왔고 또 거절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전부 무시했다. 나는 식단 준비를 마무리하고 경기를 하나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회사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받았다. 브리트니의 어머니였다. 이건 꽤 흥미로워지겠구나 싶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를 몰아붙였다. 브리트니가 울면서 전화에 내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켰고 버렸고 레스토랑에 혼자 남겨두었다고 말했다며 자기 딸을 이런 식으로 대우받도록 키우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브리트니가 나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으니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나는 정확히 그 말을 따른 것뿐이라고 했다. 물러났고 내 신용카드 접근 권한을 제거했으며 이제 그녀는 원하는 누구와든 자유롭게 데이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럴 리 없다고, 브리트니가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럼 직접 딸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브리트니가 지난 18개월 동안 내 신용카드로 4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써놓고 수차례 갚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전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일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다. 브리트니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아주 능숙하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방어적으로 변했다.
내가 자기 딸을 몹시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했고 연애란 서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며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했다. 연애는 지지에 관한 것이다. 상호적인 지지에 관한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자금 지원하면서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약 20분 뒤 브리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방금 자기에게 크게 화를 냈다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고 가족을 자기 편에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더 성공한 사람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던 말과 41,000달러를 넘는 금액을 내 신용카드로 써놓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또 말을 돌리려 했다. 내가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고 신용카드 문제는 복잡하다고 했으며 내가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에게 더 부유한 사람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말하는 데에 어떤 적절한 맥락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전술을 바꿨다. 울기 시작했다. 실수였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멍청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금요일 밤 저녁 식사에 대해 물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데이트가 아니었다고 했고 이벤트 기획일을 따내기 위해 만난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네트워킹 상대가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나는 그가 저녁값을 낼 사람이었는지도 물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어차피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이미 대체자를 줄 세우고 있었고 물을 시험하며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그 저녁은 분명 데이트였다. 그리고 카드 결제가 거절되고 그 남자가 자리를 뜨자 갑자기 내가 다시 괜찮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대화도 더 이상의 기회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변하겠다고 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으며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다고 말했다. 나를 잃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자리를 비키라는 말을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나를 잃은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1시간 동안 그녀는 50통 가까운 문자를 보냈다. 얼마나 미안한지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 어떻게든 변한 모습을 증명하겠다는 긴 문단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틀 뒤 공통 지인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케빈이라는 남자였다. 브리트니의 몇몇 사교 행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브리트니가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에 나와 이야기해 보았는지 묻고 나를 설득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케빈에게 우리가 그 행사들에서 만났을 때 브리트니가 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냥 친구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남자친구로 소개한 적도 없었고 연애 중이라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케빈에게 호감을 보였는지도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한 번은 그녀가 번호를 주며 언제 커피라도 마시자고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싱글이고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신용카드빚 이야기와 레스토랑 사건, 그리고 나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던 말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케빈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매우 독립적으로 보였고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그녀가 팔던 이미지였고 현실은 달랐다고 했다. 케빈은 더 이상 그녀를 대신해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브리트니의 메시지는 약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지다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완전히 멈췄다.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처럼 주말을 보냈다. 토요일에는 브리트니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재정비 중이겠거니 했다. 일요일 오후 긴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 본격적인 사과 투어였다.
5단락에 걸친 후회와 약속의 향연이었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고 했다.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이 일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얼마나 반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놓았다.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업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을 쇼핑과 외형으로 달래고 있었다고 했다.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신용상담기관에도 연락했다고 했다. 진짜 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최소한 얼굴을 보고 대화할 기회는 달라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나는 그 이메일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전송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아마 몇 시간 동안 다듬고 수정하며 감정의 버튼을 정확히 누르기 위해 공을 들였을 것이다. 나는 그 이메일을 삭제했다. 답장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우고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다. 브리트니의 절친 아만다였다. 나는 2년 동안 12번쯤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브리트니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어떤 남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아만다에게 신용카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브리트니에게 빚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브리트니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긴 침묵 끝에 몇 번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100, 저기서 $50 같은 소액들이었다. 나는 브리트니가 그 돈을 갚았는지 물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럼 그 금액도 내 41,000달러 리스트에 추가하라고 말했다. 아만다는 조용해졌고 그렇게 큰 금액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브리트니의 전체 전략이었다고도 했다. 아만다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나는 점진적으로 요구를 키워가는 패턴, 절대 지켜지지 않는 상환 약속, 모든 요청을 일시적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영구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방식, 그 전형적인 수법을 설명해 주었다. 아만다는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이번 주 내내 공통 친구들 앞에서 브리트니를 변호해왔다고, 내가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의견을 가질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사과했고 브리트니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화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월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브리트니의 친구 한 명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제시카라는 여자였는데 단체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브리트니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브리트니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도 했다. 나는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제시카는 물러서지 않았다. 브리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으며 내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신용카드, 41,000달러, 자리를 비키라는 말, 다른 남자와 함께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저녁까지 전부. 3일쯤 지나서 제시카는 조용해졌다가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브리트니는 항상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했다. 나는 그래,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 라고 말했다. 제시카는 나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이해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늦게까지 일을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약 1년 전쯤 찍은 브리트니와 나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 참석했던 어떤 행사에서 찍은 것이었다.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액자 아래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좋았던 때를 기억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달라질게. 약속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브리트니. 나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통째로 차고에 넣어두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전시하지도 않았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이 모든 혼란의 증거로 그냥 보관해 두었다.
그 뒤 몇 주 동안은 누군가가 정성 들여 쌓아 올린 가짜 예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실전강에 같았다. 브리트니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급격히 추락했다. 화려한 브런치와 디자이너 가방을 자랑하던 매일의 게시물들은 사라졌다. 가짜 인간관계와 힘든 교훈에 대한 모호한 글 몇 개를 올리더니 거의 자취를 감췄다. 나는 이미 그녀를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공통 친구들이 가끔씩 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임대 매물로 올라왔다.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고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늘 주차되어 있던 BMW는 사라졌다. 새벽 6시쯤 견인 트럭이 끌고 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의 이벤트 기획 사업 웹사이트는 접속이 끊겼고 도메인도 갱신되지 않았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결국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했다. 도심 아파트는 애초에 그녀의 실제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BMW는 압류되었고 그녀는 완전히 형편을 넘어서 살아오면서 그 차이를 나로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늘 잘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이벤트 기획 사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2년 동안 겨우 3건 정도의 소규모 행사만 했을 뿐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연막과 환상이었다. 실제로는 휴대전화 요금조차 간신히 감당하는 잡다한 프리랜서 일들을 이어붙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남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금융업 종사자였다. 멋진 정장을 입고 와서 큰 소리를 치며 비싼 와인을 주문했지만 그녀의 카드가 거절되자 계산서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날 이후 그녀가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그는 완전히 잠적했다. 한 공통친구는 우리가 헤어진 뒤 2주 동안 브리트니가 5개의 데이팅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매칭했고 일주일에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그녀의 실체를 알아차린 뒤 첫 만남을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시카는 우리가 처음 대화한 지 약 3주쯤 지나 다시 연락해왔다. 그녀는 브리트니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 결과 브리트니는 최소 7명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고 금액은 $100에서 몇천 달러까지 다양했으며 누구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제시카는 자신도 약 6개월 전에 $300를 빌려줬다고 했다. 사업 비용이라던 그 돈으로 그 주에 $350짜리 신발을 산 걸 나중에 봤다고 했다. 같은 금액, 같은 시기였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알아보려 한 적은 없었다. 묻지도 않았다. 사람들 스스로 말해 주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가짜 인생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장면은 최고의 가십거리였던 모양이다. 모든 일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브리트니가 내 집에 찾아왔다. 나는 차고에서 트럭을 손보고 있다가 차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세단으로 보였다. 오래된 모델이었고 예전에 몰던 BMW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화장도 없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늘 따라붙던 과한 연출은 전혀 없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필터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렌치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차 옆에서 잠시 서 있다가 용기를 모으는 듯하더니 다가왔다. 또다시 사과로 시작했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자신이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끼어들지 않고 그냥 말을 하게 두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구독과 멤버십을 취소했고 이제는 다르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돈을 빌린 사람들 중 누구에게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노력 중이라고 했다.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일을 구하는 즉시 그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리고 나서 그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모두 포함하면 아마 10명이나 12명쯤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는 아마 $50,000 정도,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가장 큰 표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했다. 그녀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인지 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아주 공정하다고 했다. 그녀는 내 돈에 접근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 이제 돈은 사라졌고 대체자는 실패했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가졌던 것이 소중해 보이게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게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했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리고 내 실수는 2년 동안 그녀가 더 나은 상대를 찾는 동안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금 지원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바람을 피운 적은 없다고 했다. 그 저녁은 그냥 저녁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모든 걸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설령 그 말을 믿는다 해도 믿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파트너가 아니라 재정 자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렇게 하려 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의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변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고 돈도 갚겠다고 했으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행정직 몇 가지, 리셉션 업무, 데이터 입력 같은 일을 언급했다. 이벤트 기획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여전히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그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받아들였다고 했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깨달음이 언제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자금 지원을 끊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뒤라고 말했다. 즉, 그녀는 원해서 변한 게 아니었다. 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노력은 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2년 동안 그녀의 안전망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다가 결국 차로 돌아가 떠났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주일 뒤에 전화번호도 바꿨고 중요한 곳들의 주소도 모두 갱신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3달쯤 지나 식료품점에 갔다가 계산대줄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도 동시에 나를 봤다. 얼굴이 붉어졌다. 잠시 모른 척 지나갈 줄 알았지만 대신 다가와 사과했다. 우리 통화 이후로 브리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했다. 브리트니가 부모에게조차 재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브리트니가 나에게 돈을 갚으려고 연락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수표 하나를 내밀었다. $2,000였다. 브리트니가 빚진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했다. 그런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을 키운 데에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했다. 그게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수표를 받아 감사 인사를 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다. 그 수표는 현금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간직해 두었다. 그 가족 안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요청 하나가 들어왔다. 그 금융업 종사자였다. 맞다.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호기심에 수락했다. 그는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브리트니와의 대화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상황을 맞춰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브리트니가 다시 그에게 연락해왔고 다시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자신의 재정 문제를 정리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자신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로 알게 된 지 겨우 8날 만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을 자기에게 했다면 나에게는 더 심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그 일 이후로 그녀를 차단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접근할까 봐 나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이미 다 정리했다고 말했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술 한 잔을 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데이팅 앱에서 그녀와 매칭되었다는 부름만 겪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똑같았다. 힘들게 버티는 독립적인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볍게 흘리듯 언급한 뒤 상대가 걸렸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인 요구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그는 우리가 헤어진 지 3주쯤 뒤에 그녀와 매칭되었다고 했다. 즉, 우리가 아직 사귀고 있을 때 이미 물밑에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타임라인은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로부터 2주 뒤 제시카가 다시 연락해왔다.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 대화를 곱씹어보며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브리트니에게서 이염 신호를 느꼈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무시해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만나고 싶으냐고 물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제시카는 모든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브리트니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고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실 자신도 수년에 걸쳐 브리트니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역시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소액이긴 했지만 $200 정도씩 여기저기였다고 했다. 모든 일이 드러난 뒤 제시카는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브리트니가 같은 사교천 안에서 최소 4명에게 더 돈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사소해 보일까 봐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제시카는 브리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했고 대부분의 공통 친구들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 나는 브리트니가 결국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제시카는 그녀가 2개 주를 건너 이사했고 어떤 초급 직무를 얻었으며 이미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라고 했다. 제시카는 브리트니가 자신을 차단하기 전 소셜미디어에서 그 모습을 봤다고 했다. 나는 왜 차단당했는지 물었다. 제시카는 브리트니의 게시물 하나에 사람들이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댓글을 달았고 브리트니는 그 댓글을 삭제한 뒤 배신과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긴 메시지를 보내고는 차단했다고 했다. 그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어울리게 되었다. 연애 감정은 전혀 없었고 그냥 진짜 친구가 되었다. 제시카는 나를 자신의 사교 모임에 소개해 주었다. 각자 계산서를 나누고 연애를 사업 거래처럼 취급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무리에서 모든 일이 끝난 지 약 4달쯤 되었을 때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교육 분야에서 일했고 실용적인 차를 몰며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첫 데이트에서 내가 제안하기도 전에 자기 몫을 먼저 계산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내가 운전했으니 이번에는 자기가 전부 내겠다고 했다. 브리트니 이야기를 자세히는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정도로만 말해주었을 때 레이첼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왜 마음의 벽을 세우는지 이해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사귄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무언가를 대신 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암시한 적도 없으며 나를 다리 달린 자동연금 지급기처럼 대하지도 않았다. 지난주 나는 신용카드 계정의 로그인의 브리트니로 인해 생긴 마지막 잔액을 모두 갚았다. 41,863달러였다. 전부 정리하는데 14개월이 걸렸다.